네, 올해 예산 집행이 시작도 되기 전에 지출을 긴급하게 더 늘리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론이 부상했죠. 야당의 조기 추경 압박에 정부와 여당은 속을 끓이고 있는데요.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논란이 더 커질 추경 필요성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추가 경정 예산, 경제가 위기 상황에 빠질 때 긴급하게 예산을 더 늘리는 걸 말하는데요. 작년 말부터 신년 초에 추경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예산, 이제 뭐 집행을 준비되는데, 이제 집행을 준비 중이죠. 아직 뭐 집행되지도 않았고, 집행하려면 좀 시간도 남았는데, 벌써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자, 이런 주장, 야당이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현동 교수님, 야당의 조기 추경 압박. 뭐 지금 1월 7일이니까 새해 시작된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이제 국회 예산안 제출 정부가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심의 중에 네.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추경 이야기가 이제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네, 그때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서 조금 당혹해해서 그때 이제 대통령실과 기재부 간의 어떤 좀 손발이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때 11월에 우리 방송에 나와서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하루 만에 추경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또 정리되면서 해프닝으로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이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추경이라는 것이 사실 뭐 본예산에 이제 수정을 가하는 건데 본예산이 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잘 맞춰가지고 문제없이 짜졌다면 당연히 이제 수정할 것이 없는데 이미 정부가 예산안 제출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예산의 어떤 문제점을 그때 많이 이제 비판이 있었습니다. 수입 부분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출 부분도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계엄 선포 이전에 네. 계엄이라는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일어나기 이전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미 정부 측에서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추경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우리나라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급변하는 어떤 상황에 어떤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계엄 이후에 경제 상황이 더 엄중한 상황으로 바뀐 이 상황에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두고 네. 이게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하.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경제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고 그 이전에도 계엄 전에도 이미 작년 말에 통과된 예산을 잘 상황을 반영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네. 필요하다, 그런 얘기네. 일단 지금 추경론이 급하게. 네네네. 예.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네. 작년 12월 달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긴축 예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 0.06%포인트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봤기 때문에 예. 그때 한은 총재도 조금 이런 추경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창용 하는 총재도 얘기했다. 긴축 예산. 아마도 이창용 하는 총재 머릿속에 생각했던 긴축 예산이라면 정부가 당초 예산을 낸 것보다 야당이 좀 깎았잖아요. 그 예. 깎인 예산을 염두에 두고 이창용 총재 얘기했을 법한데, 여튼 뭐 올해 살려면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온다. 이건 이제 일각에서 하는 정치적이다. 이건 야당의 정치 공세다. 국정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실은 뭐 정치적인 부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네. 근데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 게 원래 국회 쪽에서 삭감만 할 수 있고 정부는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삭감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서로가 이제 여야당이 자기들이 서로 바라는 바가 있는데 예. 여기서는 어차피 삭감밖에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물밑으로 어찌 보면 정치적인 어떤 협상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반영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이번에 예산 삭감이 많이 이루어진 이유도 민주당에서 바라고 있는 예산의 어떤 대목이 항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12월 10일 하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예산. 열흘 이제 지체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그냥 삭감하고 깎아놓고? 1월 초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 추경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저는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조금 협상 시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여야가 여야가 협상에서 모두가. 자기들끼리 좀
서로 합의할 게 맞습니다. 있었는데 합의할 건 못하고 예. 깎기만 하다. 이쪽에서는 삭감할 수 있는 게 삭감하는 게 이걸 삭감한 건 좀 다른 거 좀 증액시켜달라는 다른 어떤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만족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많이 해버렸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이제 나온 이유는 어찌 보면 이제 그때 못한 것들을 지금 다시 시간을 벌었으니까 네. 1월 달에 다시 한번 우리 테이블 위에 올리고 예.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성격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산을 깎고 늘리는 건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데 워낙에 여야가 서로 입장차가 있고 갈등이 커서 합의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나빠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이제 있는데 여기 같이 섞여 혼재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 여야가 혼재돼 합의해서 있어서 늘릴 건 늘리지도 못하고. 맞습니다. 예. 경제 상황 부분도 이제 두 분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워낙 계엄 이후에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이 경기 부진의 불안감은 정말 높은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일단 이제 우리 전체 경제 거시 지표를 잠깐 말씀을 네. 드리자면 우리나라 GDP 잠재 성장률을 지금 한 2.0%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1.8%로 지금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 어쨌든 간에 두 기관 모두 우리 잠재 성장률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더 낮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 뭐 참고로 뭐 이건 올해 이제 전체 세계 경제 IMF가 추산하기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2%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의 어떤 어느 정도 경제적 체력을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바로 뭔가하면 계속 이런 전망과 관련해서 예. 국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해서 낮춘다. 예. 성장률을. 좀 더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뭔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고 있다는 데서 일단 이제 문제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왜 경제 성장률이 낮느냐? 사실 좀 원인을 잠깐 좀 보면 예. 사실 계엄 선포 이전에 여러 국내외 기관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완만한 어떤 성장세를 이제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하면 그 속도입니다. 속도가 너무 완만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회복세가 더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말씀하셨던 소상공인이랑 이제 직결되는 문제인데 계엄 선포라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소비에 엄청난 찬물을 끼얹었을 거다라는 이런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실제 이제 지표가 확인이 됩니다. 예. 통계청에서 나온 이제 지표를 보면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좀 보고 있는데 예.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네. 예,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제 주 단위로 나오는데 예. 11월 말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던 직후까지 그때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7.3%가 증가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있던 주가 그렇다는 살짝 얘기죠? 며칠 지나고 난 데까지 해서 이제 오, 일주일 전이죠. 예. 일주일이었는데 그리고 계엄 선포가 일어난 확실히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다음 주 12월 둘째 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러니까 잘 회복되고 있다가 계엄 이후에 확 꺾여버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온라인 지출 주치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0% 증가를 했다가 계엄이 선포되고 바로 그 다음 주 같은 경우 마이너스 2.4%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거시적인 지표가 있는데 예. 우리가 작년 6월부터 11월 달까지는 뭐 한 100에서 104 정도, 100을 넘어서면 조금 우리가 경기가 예.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심리가 있었는데 12월 달 어떻게 됐는가 하면 88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년 대비 지금 12.3%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 지수도 안 좋아지고 실제로 이 신용카드 사용액도 줄고 계엄의 여파가 지금 내수가 조금 회복될까 하는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상황 악화에 대비해서도 추경 논의를 조금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얼마 전에 경제정책 올해 방향을 발표했어요. 정부도 내수 부진의 심각성을 지금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보니까 김현동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신용카드 부진 이런 것도 조금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늘리자, 낡은 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소비세를 깎아주자 여러 가지 내수 진작책이 나왔는데 여야가 정말 경기를 걱정한다면 이런 것들을 빨리 실천할 수 있는 법이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뭐 경제 상황을 실은 보자면 정말은 경제 상황 그 자체도 별로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인 사건이 한번 발생되고 나니까 일단 환율이 많이 오르고 예. 여러 가지 환율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심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외국인들 투자자들도 이제 거기 부분을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경제적 이슈를 먹어버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많은 부분.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야 같이 이제 경제적인 어떤 안정.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예. 우리 현재의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의 하여튼 요 국한된 요 정치적인 어떤 그 리스크가 현재 덮고 있는 거죠. 예. 아직도 안정이 안 되잖아요, 서로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네, 높이고, 높이고 그다음에 뭐 차량 교체하면 하는 그렇죠. 거 이게 이제 전부가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이런 데서 법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법을 고치는 문제는 뭐 여야가 합의가 되면 고칠 수 있지만 일단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뭐 저는 이 추경에 대한 문제도 저는 추경이 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떠나서 추경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조금 더 웨이트를 비중을 두고 싶은데요. 하는 게 필요하다는 하지만 쪽으로.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부분에 추경이 이루어지느냐,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 하는 부분,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야가 실은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아직 논의도 제대로 그렇죠. 안 했으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또 갈등이 생길 수 뭐 있다는 지역 앞에 얘기인데 나올 거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나올 말씀 텐데. 예, 바로 어디다 돈을 쓰느냐 추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못지않게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다 쓰느냐인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조기 추경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을 달더라고요.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 작년부터 상당히 얘기를 됐던 건데 이거가 필요하다. 내수 부양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야당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김현동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1인당 좀 균등한 뭐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뭐 금액이 얼마나 뭐 25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민생회복 지원금의 일단 기본적인 재원 또 굉장히 많이 들 뿐더러 예. 일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인 지급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급성 측면에서 더 적절한 그런 처방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지원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지역화폐, 네. 뭐 지역 뭐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 지역화폐라고 보통 이야기를 예. 하는데 이 지역화폐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이제 거기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또 소요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조금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바뀌었던 게 바로 뭔가 하면 예. 지금 내수가 이제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경제라는 게 어떤 선제적 대응뿐만이 아니라 골든 타임을 이제 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불안 요소가 단기간에 또 우리가 탄핵과 관련해서 해소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급 처방의 수단으로서는 한시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네. 조금 활용 가치는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1인당 25만 원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거를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로 주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금 비용도 있고 효과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지만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한시적으로라도 필요하다는 게 김현동 교수님 말씀이시고요. 우리 오문성 교수께서는 이 25만 원 전 국민 지원을 야당이 좀처럼 굽히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실은 지역화폐로 이제 주거든요. 지역화폐. 이 디자인 자체가. 그런데 일단은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현금으로 이제 주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이제 일률적으로 다 줘버리고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걸 만약에 주더라도 이게 일률적으로 주는 건 좀 반대고요. 주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국한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뭐 25만 원보다 더 주더라도 예. 실제로는 그런 어떤 방법이 어찌 보면 효율적이지 지금 뭐 25만 원을 모든 국민에게 이게 지금 현재 그 세대 구성원을 다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분이 있으면 100만 원이 되고 세 명이 있으면 7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다 뿌리는 것은 제가 볼 땐 별로 그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런 종류의 현금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를 저는 뭐 좋아하지 않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주게 된다라도 이것은 취약계층에 국한되어서 더 많이 주더라도 그런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주는 방식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를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데 따른
별도의 또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이제 관련된 뭐 인쇄 비용. 비용이라든지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것도 많이 들죠. 그것도 이제 어쨌든 사회적 손실로 지금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과가 그걸 압도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지역 화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선별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잠깐 말씀드리면 이 지역화폐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100만 원짜리 지역화폐를 사는데 90만 원을 주고 사거든요. 그 차이를 예를 정부가 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죠? 당연하죠. 중앙정부가? 정부 지원이죠. 중앙정부 지원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결국은 중앙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화폐는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서 사용을 하니까 예. 그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장점과 함께 이제 정부 예산이 결국 투입된다.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냐. 지역에서 그럼 하지. 지역 예산으로 하지, 지자체 예산으로. 그래서 이걸 결국은 뭐 한다 안 한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 예산에 대한 어떤 원천, 이 예산에 대한 원천이 지역에서 나오지 않고 중앙정부를 자꾸 달려고 한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앙정부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야당의 여튼 조기 추경 압박에 대해서 여당이 이제 민생정책협의회에서 이제 현금 뿌리기식은 안 된다. 아마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의식한 것 같아요. 25만 원 지원. 그러면서 반대를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경제 1분기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경기 보강 방안. 쉬운 말하면 이게 추경 같아요. 추가로 경기를 보강하는 방안. 근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추경을 하겠다는 입장은 아닌데 결국 뭐 이게 좀 야당의 요구를 조금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 속내는 그런 걸까요, 정부도? 일단 명목상으로는 이제 최상목 권한 대행이 당장은 야당과 합의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야당과 합의하지 않을 거다. 예, 일단 이유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건데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정부가 이제 경제정책 방향 경방, 소위 경방을 발표한 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도 안 된 시점에서도 또 야당이랑 어떤 추가적인 뭐 예를 들면 추경과 관련된 합의를 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거기 경방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가 하면 재정을 상반기에 집중으로 몰아가지고 땡겨가지고 조기 집행을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과 그다음에 대외 경제 어떤 변화 환경을 조금 더 시간적으로 지켜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스탠스를 정할 것인지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뭔가 하면 정치적인 좀 문제와 가까운데요. 예.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당이 기본적으로 이제 추경에 관해서 야당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된 주요된 내용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이 이런 여당의 기본적인 입장을 완전히 외면하고 야당과 이렇게 협의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최 권한 대행이 기재부 총리를 또 했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좀 경제 상황이 조금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조기에 조금 인식을 한다면 아마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 어떤 입장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제정책 방향을 정부가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조기 집행을 좀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될 필요성 정부로서는 그리고 야당의 주장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여당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최 권한대행이 과연 야당과 협의에 쉽게 임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경제 상황 보면 이제 알 수가 없다. 뭐 정부도 지금 왜 야당이 돈을 깎은 예산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좀 예산이 시급히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 그게, 여당도 생각하고 정부도 생각할 텐데. 대부분 이제 검찰, 경찰, 감사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 추진했던 그 우리 이제 대왕 고래 사업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삭감된 예산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이라는 문제가 결국은 돈의 문제이지만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타협이 안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예산으로 막 푸시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여와 야가 오르와 나싱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서로가 타협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싫더라도 내주고 좀 내주고 받을 거 받아오고 하는 그런 가정 자체가 저는 성숙된 정치 문화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자기의 어떤 자기네들 정당에 대한 색깔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서로가 타협하지 않는 정치는 있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타협을 통해서 뭐 국민의힘이 저하는 싫어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이쪽 민주당에서 싫어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서로가 타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주고 받아가는 예. 그런 과정 자체가
실제로는 대외 신인도하고도 관련이 있다. 대외 왜냐하면 신인도하고도? 기본적으로 국회의 어떤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흐르고 되느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보면 뭐 삭감 예산해버리고 가만히 있다가 그다음 추경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직화된 네.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야가 이제 어떻게 합의를 할지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조기 추경이 조금 시간이 가면서 조금 현실화된다면 김현동 교수께서는 어느 정도로 추경 규모를 편성해야 된다고 보세요? 혹시 과거는 어땠을까요? 일단 역대 추경 규모를 보자면 이제 2000년부터 우리가 코로나는 약간 조금 예외적인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까지 보면 평균 추경 규모가 보통 보면 한 8조 3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아 평균요? 예. 네. 예. 근데 이제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한 0.65%고요. 예. 그러면 이제 2025년도에 단순하게 조금 기계적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추경 규모가 한 17조 정도가 나옵니다. 아 역대 GDP 대비 평균 비중을 올해 GDP로 단순 계산하면 예, 17조 네.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이 2019년에 이제 또 자료를 냈었었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추경이 1조 원 이렇게 집행될 경우에 GDP 성장률이 0.01%포인트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봤었습니다. 물론 이제 추경의 내용도 중요하죠. 이렇게 잘 해야지만 이제 경제 성장률로 이어지는 거긴 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잠재 성장률이 2.0%니까 만약 한국은행 예상치인 1.9% 차가 이제 우리가 0.1%포인트니까 잠재 성장률로 끌어당기려고 그러면 필요한 어떤 추경 규모가 산술적으로는 한 10조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10조 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추경 규모를 따질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뭔가 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거든요. 국가 채무 지금 예. 국가 채무 비율이 우리 한 거의 지금 한 48.3%로 올해 잡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외국의 우리 신평사,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해서 요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구간이 어딘가 하면 50% 내외입니다. 그렇기 50%. 때문에 지금 추경의 어떤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세법 개정을 통해서 증세하기는 늦었고 이미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 재원을 조달을 할 건데 우리가 무작정 추경 규모를 재원을 조달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약 주권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네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비율, GDP 대비 평균을 감안해서 대략의 추경 필요 규모를 김현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국가 채무다. 사실 뭐 이번 추경이 아니어도 우리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빚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올해 맞습니다. 이미 빚을 내기 위해서 채권 발행 규모가 뭐 거의 한 200조 가까이 된다면서 국고채가? 167조 뭐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어차피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원 자체를 적자 국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연초에 지금 추경을 바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적자 국채를 초기에 이제 많이 발행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국채를 많이 발행해 버리면 기업들이 발행할 이제 회사채들 시장 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그 파이가 적어지는 거예요. 예, 채권 수요는 어느 정도 정해져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그래서 국채가 안전하니까 거기에 예, 투자가 국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국채를 많이 발행해 버리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작아져서 이게 기업들한테 또 어찌 보면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보면은 뭐 제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은 삭감한 것이 4조 1천억이었고, 예. 그죠? 네. 그 삭감한 그 하기 전에 우리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가져가서 숫자로 보여준 3조 4천억 정도를 늘리겠다라고 한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여당과 야당이 바라는 것이 거기 골고루 좀 섞여 있긴 해요. 예. 섞여 있는데 그 야당 쪽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지역 화폐의 그런데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자기들의 생각에 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렬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 AI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거기서의 키워드는 지역 화폐죠. 지역 화폐. 지역 화폐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를 그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게 뭐 4천억, 3천억 이러니까 자기들은 최소한 1조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1조 정도 정부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쵸. 발행 규모는 뭐한 훨씬 커지겠죠. 그죠? 네. 자기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정부 예산이 그래서 들어가는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타협이 아마 이제 좀 어느 정도 하여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타협을 이제 예상이 된다는데 네.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과 워낙에 갈등이 많고 반대도 많아서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적자 국채 얘기를 해주셔서 기업들이 발행할 채권을 제대로 발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려해 주셨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 우리나라 빚내기 위해서 채권을 계속 발행하면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한국이 내려가는 추세인데 그것과도 조금 배치가 되고 시장도 조금 불안해질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회사채 우리가 발행 규모가 뭐 대략적으로 있을 때 200조가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추경을 통해서 이제 국채가 더 발행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일단 뭐 회사채 시장에 일반 회사채 시장에 교란을 가져오는 것은 아까 옹수 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런 이제 또 우리가 국채를 너무 또 지나치게 많이 발행하게 되면 어떤 외국의 또 신평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과연 그러면 상환 능력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 것인지 이제 이와 관련돼서 또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예. 관련되면 결국은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갈 수가 있고 예. 그렇게 되면 국채은행, 그다음에 이제 시중은행, 기업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어떤 그런 신용등급의 하방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빚을 내야만 우리가 추경 편성에 필요한 지원을 조달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세금이 좀 잘 거치면 좋겠습니다만 세금이 안 거치잖아요, 예산. 네. 작년에도 한 30조 원 정도 덜 거쳤다면서요? 맞습니다. 올해도 좀 그럴 우려 있으면 경기 부진이 지속이 된다면 당초 정부가 생각했던 세수 확보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어떻게 예, 보세요? 지금 현재 그 세계 예산을 382조 예.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전망하기는 이것도 올해도 좀 세수가 그렇게 잘 걷어들일 것 같지는 않다. 결국은 이제 결손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본래는 이제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어떤 그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천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좀 이제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결국은 우리나라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예. 결국 잘 돼야 되거든요. 기업이. 왜냐하면 이제 소득세나 이런 쪽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막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되는. 왜냐 그러냐면 급여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근데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정말은 경기가 안 좋으면 확 줄어들고 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입니다. 네. 저는 생각에 그래서 결국은 지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법인세를 낮추자는 얘기는 미국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법인세를 낮추자면 처음 나온 말이 야 또 세수 부족이다 하는데 세수 부족. 정말은 법인세를 낮춰서 세수를 증가시키는 면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를 낮출 때 우리는 야 우리 세수 부족돼 하면서 다시 또 법인세를 높이는데 만약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역주행하는 것이다. 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지금 신년부터 여야 간의 갈등이 커질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